제 이름은 이정숙이에요. 올해로 78살이 되었어요. 오늘은 제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살아온 시간들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어릴 때는 서울도 지금처럼 빌딩 숲이 아니었고 사람 사는 냄새가 물씬 풍기는 곳이었답니다. 좁다란 골목길 사이로 아이들이 뛰어놀던 소리가 끊이질 않았고 가끔씩 지나가는 트럭의 경적 소리가 그 시절의 일상을 떠올리게 해요. 하지만 제가 자란 환경은 그리 따뜻하지는 않았어요. 부모님은 항상 바쁘셨고 저에게는 관심이 부족했거든요. 아버지는 매우 성실한 분이셨어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하셔서 늦은 밤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오셨죠. 어머니 역시 가사와 생계를 동시에 책임지느라 늘 분주하셨고요. 부모님 두 분 다 저를 위해 노력하셨다는 걸 지금은 알아요. 하지만 어린 마음에 부모님의 사랑이 그리웠던 것도 사실이에요. 저는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았어요. 학교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오면 집안은 늘 적막했어요. 어머니가 바쁘신 와중에도 제게 끼니를 챙겨주셨지만 그건 그저 의무감에서 나온 행동처럼 느껴졌어요. 저와 함께 앉아 식사를 하시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일은 드물었죠. 제가 가장 좋아했던 장소는 집 근처에 있던 작은 공원이었어요. 그곳은 제 어린 시절의 유일한 안식처였죠. 봄이 되면 공원의 활짝 핀 꽃들 사이를 거닐며 혼자만의 세상에 빠졌어요. 특히 벚꽃이 피는 계절에는 공원 전체가 분홍빛으로 물들었는데 그 광경은 아직도 제 기억 속에 선명히 남아 있어요. 여름에는 울창한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책을 읽거나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했어요. 가끔 바람이라도 불면 나뭇잎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자연이 들려주는 음악 같았죠. 가을에는 낙엽이 수북이 쌓인 길을 걷는 걸 좋아했어요.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산책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랐답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 눈 내린 공원에서 혼자 눈사람을 만들거나 눈 덮인 풍경을 바라보며 상상의 나래를 펼치곤 했어요. 학교에서도 저의 외로움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친구들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깊이 있는 관계를 맺기에는 제 성격이 너무 소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멀찍이 떨어져서 그들을 지켜보는 일이 많았어요. 그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책을 읽는 습관이 생겼어요. 학교 도서관은 제게 또 다른 안식처였어요. 책 속의 이야기들은 마치 다른 세상으로 데려가주는 문 같았고, 저는 그 문을 통해 잠시나마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외로운 어린 시절 속에서도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동네에 살던 한 할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정수가, 오늘도 잘 지냈니? 하시며 과자를 나눠주시곤 했어요. 그 할머니와 나누었던 짧은 대화들이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죠. 또 학교 선생님 중 한 분은 제가 내성적이라는 걸 아시고는 특별히 신경 써주셨어요. 그분은 늘 제게 정수가, 넌 정말 특별한 아이란다. 내가 가진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들은 제가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게 해준 소중한 격려였답니다. 그 시절에 저는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아버지는 늘 공부 잘해야 사람 대접받는다고 말씀하셨고, 어머니는 여자가 똑똑해야 나중에 고생하지 않아라며 학업에 대한 기대를 내비치셨어요. 저는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매일 밤 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공부했어요. 어쩌면 그게 제가 부모님의 사랑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할수록 부모님과의 거리는 더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좋은 성적을 받아도 부모님은 그저 잘했네라고 짧게 칭찬하실 뿐이었고, 저는 더 이상 뭘 해야 그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제 마음속에는 공허함이 쌓여갔어요. 하지만 그 공허함 속에서도 저는 희망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언젠가는 제가 진심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믿었죠.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제 자신을 단련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스스로를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답니다.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제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웠어요. 책을 읽고 글을 쓰고 때로는 공원에서 혼자 산책하며 제 안에 숨어있던 꿈들을 하나씩 발견했어요. 그렇게 외롭고도 고단했던 어린 시절은 저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그 시간을 통해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는 법을 배웠고,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내 행복을 찾는 법을 깨달았어요. 지금 돌아보면 그 시절이 있었기에 제가 지금의 제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부모님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분들도 그 시대의 무게를 견디며 살아가느라 저에게 충분히 신경 써줄 수 없었겠죠. 그렇지만 저는 여전히 제 어린 시절의 이정숙을 안아주고 싶어요. 그 아이가 느꼈던 외로움과 아픔을 위로해주고 싶어요. 그 시절에 제가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다는 걸 잊지 않으려고요. 저는 23이 되던 해에 처음으로 제 남편을 만났어요. 그 시절에는 요즘처럼 인터넷도 소개팅 앱도 없었으니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만난다는 일이 참 어려웠어요. 친구들과 함께 나간 모임 자리에서 남편을 처음 봤는데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해요. 남편은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남편의 웃음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의 웃음은 주위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었거든요. 그날 남편은 제게 먼저 말을 걸었어요. 이정숙 씨는 무슨 일을 하세요? 라는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했어요. 저는 부끄럽게 웃으며 저는 지금 재봉 일을 배우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죠. 그 대화는 꽤 오래 이어졌고 우리는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어요. 남편은 당시 건축 현장에서 일하는 기술자였는데 자신이 지은 건물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눈이 반짝반짝 빛나던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 이후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가까워졌어요. 남편은 늘 저를 배려하고 존중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저를 위해서라면 작은 일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던 모습이 참 고마웠죠. 우리는 함께 산책을 다니고 시장에 가서 군것질을 하며 데이트를 즐겼어요. 그 시절에는 그런 소소한 일상이 큰 행복이었어요.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남편은 저에게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했는데 그때의 장면은 아직도 눈에 선해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은 제가 좋아하는 꽃 한 다발을 들고 저를 찾아왔어요. 그날따라 남편의 표정이 유난히 진지해 보였어요. 그는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정숙 씨, 저와 결혼해 주실래요? 제가 평생 정숙 씨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저는 놀라움과 기쁨이 뒤섞인 채로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저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결혼 준비는 분주했지만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가족들과 친구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 준비를 하나하나 해나갔죠. 웨딩드레스를 고르던 날, 어머니께서 눈물을 흘리셨던 모습이 생각나요. 정수가, 내가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해서 결혼까지 하다니 엄마가 정말 뿌듯하다라고 말씀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에 저도 눈물이 났답니다. 결혼식은 동네의 작은 교회에서 열렸어요. 그날의 하늘은 맑고 푸르렀고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우리를 축복해 주셨는데 그날만큼 행복했던 순간은 없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결혼식 내내 제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저를 향한 그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요. 결혼 후 우리는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집은 크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사랑과 꿈으로 가득 찬 공간이었어요. 아침에 함께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저녁에는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하며 웃음꽃을 피우던 일상이 너무나 행복했답니다. 남편은 언제나 가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저를 배려해줬어요. 저 역시 남편을 위해 정성껏 식사를 준비하고 그의 옷을 챙기며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려 노력했어요. 물론 결혼 생활이 항상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에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이 함께 살다 보니 때로는 의견 차이로 다투기도 했죠. 특히 초반에는 가사 분담 문제로 자주 의견 충돌이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과 저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어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하고 타협점을 찾으려 했죠. 그렇게 하나씩 문제를 풀어나가며 우리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졌어요. 결혼 생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중 하나는 첫 아이를 가지게 되었을 때였어요. 그 소식을 알게 된 날, 남편과 저는 서로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남편은 정숙 씨, 우리가 부모가 된대요. 정말 믿기지가 않아요라고 말하며 기뻐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이 사람이야말로 나의 평생 동반자라는 확신이 들었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사랑의 의미,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 배울 수 있었죠. 지금도 그 시절을 떠올리면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렇게 남편과의 만남과 결혼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다음에는 우리의 가정을 꾸려가며 겪었던 이야기들을 더 나눠볼게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공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안정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임신이라는 큰 축복을 맞이했어요. 처음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저와 남편은 서로를 꼭 끌어안으며 기뻐했답니다. 남편은 우리에게 천사가 찾아왔네요 라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 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날 중 하나였어요. 임신 기간 동안 남편은 저를 더없이 잘 챙겨주었어요. 출근 전에는 아침밥을 차려주고 퇴근 후에는 제가 좋아하는 과일을 사다 주며 제가 편히 쉴 수 있도록 도와줬죠. 주말에는 손을 꼭 잡고 공원 산책을 다니며 태어날 아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남편은 아이가 태어나면 꼭 좋은 아빠가 되겠다고 다짐하곤 했답니다. 아이는 어느 늦가을 밤에 태어났어요. 그날은 쌀쌀했지만 제 마음은 따뜻하고 설렜어요. 진통이 시작되자 남편은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면서도 침착하게 저를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출산실 앞에서 남편이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 외동아들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는 작고 여린 모습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었어요. 남편은 아이를 안고서 말했어요. 정숙 씨, 우리가 정말 부모가 되었네요. 이 아이가 우리의 전부예요. 그날 밤 우리는 아들의 이름을 짓기 위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결국 민호를 그의 이름으로 정했어요. 민호가 태어난 이후 우리의 삶은 180도 달라졌어요. 하루하루가 바쁘고 정신없었지만 민호가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모든 고생이 잊혀졌어요. 남편은 민호를 무척이나 사랑했어요. 퇴근 후에는 항상 아이를 안고 놀아주었고 주말이면 민호를 데리고 공원에 가서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아이가 자라며 처음으로 아빠라고 부른 날
남편은 감격에 눈물을 흘렸어요. 정숙 씨, 이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라며 기뻐하던 남편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어요. 민호가 4살이 되던 해, 남편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우리 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날의 충격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컸어요. 남편은 출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병원에서 남편의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믿을 수 없었고 받아들이기도 힘들었어요. 왜 하필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너졌어요. 장례식 날, 저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민호는 아직 어렸기 때문에 아빠가 어디로 갔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어린 나름대로 아빠를 찾으며 울부짖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저는 민호를 안고 아빠는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라고 말하며 간신히 그를 달랬어요. 그 말을 하면서도 제 스스로 믿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에요. 남편이 떠난 후 저는 홀로 민호를 키워야 했어요. 남편이 남긴 유산은 많지 않았지만 그것으로 생활을 유지하며 아들을 키우기로 결심했어요. 남편이 우리에게 준 사랑을 기억하며 그의 몫까지 제가 민호를 사랑하고 지켜주겠다고 다짐했죠. 처음에는 모든 것이 막막하고 두려웠어요. 하지만 민호가 자라면서 보여준 밝고 씩씩한 모습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남편 없이 보내는 삶은 쉽지 않았지만 저는 민호를 위해 버텨야 했어요. 아들의 웃음소리가 제게는 유일한 위로였고 그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남편이 떠난 후에도 그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있었고 그것이 저를 지탱해주는 힘이 되었답니다. 이렇게 외동아들 민호의 출생과 남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이 이야기를 쓰며 다시금 그 시절의 기억들이 떠올라 마음이 아리기도 하고 따뜻하기도 했어요. 다음에는 민호가 자라면서 겪은 일들과 저의 양육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남편이 떠난 뒤 저는 민호를 키우는데 모든 힘을 쏟기로 결심했어요. 어린 민호는 여전히 밝은 미소를 지으며 저를 위로해 주었지만 그 나이에도 아빠의 부재를 느끼는 듯 했어요. 민호가 4살이 되던 해 저는 남편이 없는 현실을 직면하며 새로운 일상을 꾸려야 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민호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저녁에는 일을 마친 뒤 그를 데려오며 하루를 보내곤 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민호는 점점 자라났고 그의 성장 속에서 저는 또 다른 희망을 보았답니다. 민호는 유독 호기심이 많고 밝은 아이였어요. 처음으로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을 때 그는 선생님께 많은 질문을 하며 또래 친구들과도 금세 친해졌어요. 집에 돌아와서는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신이 나서 저에게 이야기하곤 했답니다. 엄마, 오늘 선생님이 왜 나무가 겨울에 잎이 다 떨어지냐고 알려줬어요. 나무도 잠을 자는 거래요. 라며 두 눈을 반짝이는 민호를 볼 때마다 저는 그 아이의 밝은 미래를 상상하며 미소 지었어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민호가 5살 무렵 처음으로 저에게 카드를 만들어준 날이에요. 민호는 서툰 손글씨로 엄마 사랑해요라고 적힌 작은 카드를 제게 내밀었어요. 카드의 한쪽엔 색연필로 그린 우리 가족의 그림이 있었는데 거기엔 하늘에 있는 아빠도 함께 그려져 있었답니다. 엄마 아빠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요. 그쵸? 라며 웃던 민호의 말을 들으며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민호와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답니다. 민호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저는 그에게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새벽까지 일을 하고 돌아와도 민호의 숙제를 도와주고 학교 행사에도 빠짐없이 참석했어요.
민호는 학교에서도 우등생으로 선생님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특히 그는 수학을 잘했는데 문제를 풀 때마다 스스로 도전을 즐기는 모습이 대견했어요. 저는 민호가 자랑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아빠가 없다는 이유로 그가 다른 아이들에게 소외감을 느낄까 걱정이 되기도 했답니다. 민호는 아빠가 없다는 사실을 어린 나름대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아이들이 너희 아빠는 어디 있어? 라고 물을 때마다 민호는 당황스러워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민호를 품에 안고 말했어요. 민호야, 아빠는 항상 내 마음속에 계시단다. 아빠는 내가 멋지고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계셔. 민호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린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을지 생각하면 제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저는 민호가 자존감을 잃지 않도록 더 많이 칭찬하고 사랑을 표현하려 노력했답니다. 한편 민호는 아빠 없이 자라야 했지만 친구들과 함께하면서 사회성을 키워갔어요. 그는 유난히 친절하고 친구들에게 잘 베푸는 아이였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민호는 반 친구 중 한 명이 점심을 가져오지 못한 것을 알고는 자신의 도시락을 나눠줬어요. 그 이야기를 선생님께 전해 들은 저는 민호가 얼마나 착하고 따뜻한 아인지 새삼 느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민호는 엄마, 친구가 배고프면 도와줘야죠. 아빠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라고 말하며 웃었답니다. 민호의 어린 시절은 그저 밝고 행복한 순간만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저도 민호도 여러 번 어려움을 겪었어요.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도 있었고 혼자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컸어요. 하지만 민호가 보여주는 웃음과 노력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저는 민호가 필요한 것을 최대한 제공하려 애썼고 민호는 그것을 고맙게 받아들이며 자신의 길을 걸어갔답니다. 민호는 자라면서 점점 더 독립적인 아이가 되었어요. 중학교에 진학하기 전 여름방학 동안 그는 스스로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며 동네 신문 배달을 시작했어요. 엄마, 제가 이제는 엄마를 돕고 싶어요. 라는 그의 말에 저는 울컥했어요. 민호는 신문 배달을 하며 번 돈으로 저를 위해 작은 선물을 사오곤 했답니다. 그의 따뜻한 마음씨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엄마라는 생각을 들게 했어요. 이렇게 민호의 어린 시절은 힘들었지만 사랑과 희망이 가득한 시간이었어요. 민호를 키우는 과정은 제게도 새로운 배움과 성장이었답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민호가 학창 시절을 보내며 겪은 일들과 더불어 그의 성장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민호가 중학생이 되던 해, 저희 모자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했어요. 초등학교 때와는 또 다른 환경이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민호가 새로운 친구들과 잘 어울리며 학업에 잘 적응하길 바랐답니다. 민호는 초등학교 때부터 성실한 아이였기 때문에 중학교 생활도 잘 해내리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중학생이 된 민호는 점점 더 많은 고민과 갈등을 겪게 되었고, 저 역시 부모로서 민호를 지원하는데 더 큰 노력이 필요했답니다. 민호는 중학교 입학 첫날, 낯선 환경에 긴장한 듯 했어요. 엄마, 새로운 학교라서 조금 무서워요. 라고 말하는 민호를 보며 저는 따뜻하게 격려해 주었죠. 민호야, 새로운 시작은 늘 설레고 조금 두렵기도 한 법이란다. 하지만 너는 충분히 잘 해낼 거야. 자신감을 가져. 제 말을 듣고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학교로 들어갔어요. 저는 민호가 교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답니다. 아이를 키우며 느끼는 감정은 늘 이렇게 복잡하고 깊은 것 같았어요. 중학교에 들어간 민호는 학업에 대한 부담이 점점 커졌어요. 초등학교 때보다 많은 과목과 숙제가 쏟아졌고
시험을 준비하며 스트레스를 받는 모습도 보였어요. 어느 날은 늦은 밤까지 책상에 앉아 있는 민호에게 민호야, 너무 무리하지 말고 쉬어야 해. 라고 말했지만 민호는 엄마, 이번에는 꼭 좋은 성적을 받아보고 싶어요. 라며 이를 악물고 노력했어요. 저는 그런 민호가 대견하면서도 안쓰러웠답니다. 그래서 민호가 시험 기간에는 더 잘 먹고 잘 쉴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썼어요. 민호가 좋아하는 갈비찜이나 생선구이를 해주면서 그의 노력을 응원했답니다. 민호는 공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중학교 2학년 때는 학교 밴드 동아리에 들어가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엄마, 기타 소리가 정말 멋져요. 저도 멋지게 연주할 수 있을까요? 라며 기타를 손에 든 민호는 눈이 반짝였답니다. 저는 민호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해볼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민호가 기타를 연습할 수 있도록 작은 연습 공간을 마련해 주었어요. 민호는 밤늦게까지 기타 연습을 하며 동아리 활동에 열심히 참여했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민호가 단지 학업뿐만 아니라 꿈과 열정을 키워가고 있다는 생각에 뿌듯했답니다. 그러나 학창 시절은 마냥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중학교 3학년 때 민호는 처음으로 친구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어요. 가까운 친구였던 한 아이와의 오해로 민호가 마음에 상처를 받았던 적이 있었답니다. 엄마, 친구가 저한테 화를 내서 너무 속상해요. 라며 눈물을 흘리는 민호를 보며 저는 민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했어요. 민호야, 친구랑 사이가 안 좋을 때도 있지만 진심을 다해 이야기하면 오해가 풀릴 거야.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보렴. 저는 민호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아이는 화해하고 다시 친한 친구가 되었답니다. 민호가 고등학생이 되면서 저는 그가 더 성숙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고등학교에 입학한 민호는 학업뿐만 아니라 진로에 대해서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저는 나중에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제가 좋아하는 걸 찾아야 할 텐데요. 라는 민호의 말에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민호야,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천천히 생각해 보렴. 그리고 무엇이든 내가 열정을 가질 수 있는 일을 하길 바란다. 엄마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응원할 거야. 민호는 제 말을 듣고 진지하게 자신의 미래를 고민하기 시작했답니다. 고등학교 시절 민호는 특별히 수학과 과학에 흥미를 느꼈어요. 그는 복잡한 문제를 푸는 걸 즐겼고 실험 수업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보였어요. 어느 날은 학교에서 열린 과학 경진 대회에 참가해 상을 받기도 했답니다. 상장을 집으로 가져온 민호는 엄마, 제가 해냈어요. 라며 활짝 웃었고 저는 그런 민호를 안아주며 칭찬했어요. 민호야, 정말 잘했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빛을 발하니 엄마도 너무 기뻐. 민호는 자신감과 성취감을 느끼며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고등학생으로서의 삶은 여전히 쉽지 않았어요. 대학 입시가 가까워지며 민호는 또다시 큰 스트레스에 시달렸어요.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모의고사 점수에 따라 기뻐하거나 낙심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민호가 무너지지 않도록 더 많이 지지해 주려고 노력했답니다. 어느 날은 민호가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 눈물을 보이며 엄마,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라고 말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민호의 곁에서 따뜻하게 격려했답니다. 민호야, 결과가 어떻게 되든 엄마는 내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만으로도 자랑스러워. 스스로를 믿고 조금씩 나아가 보자. 민호는 결국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며 학창 시절을 마무리했어요. 입학 통지서를 들고 온 민호는 엄마, 저 이제 해냈어요.
라며 기뻐했어요. 그 순간 저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 민호가 대견스럽고 자랑스러웠답니다. 민호야, 정말 고생 많았어. 너는 항상 엄마의 자랑이야. 저는 민호를 꼭 안아주며 그동안의 수고와 노력을 칭찬했어요. 민호의 학창 시절은 그의 성장이자 저에게도 큰 배움의 시간이었답니다. 민호가 성장하며 겪은 모든 경험은 그를 더 강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고, 저 또한 그런 민호를 보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다음 이야기에선 민호가 대학에 진학한 후에 새로운 여정을 들려드릴게요. 민호가 대학을 졸업한 후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몇 년이 지나자 어느 날 저녁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녀와 결혼을 생각하고 있어요. 갑작스러운 소식에 저는 놀라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답니다. 민호가 성장해서 자신의 인생의 반려자를 찾았다는 사실이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혼자 남게 될 생각에 마음이 조금 허전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제 얼굴에는 웃음을 띠며 대답했죠. 그래, 민호야, 정말 축하해. 그 아이가 어떤 사람인지 엄마에게도 이야기해 줄래? 민호가 이야기한 그녀는 은영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민호와는 회사에서 알게 된 동료라고 했죠. 민호의 말을 들어보니 은영은 밝고 사려 깊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고 민호의 회사 생활에도 큰 힘이 되어주는 존재라고 했어요. 엄마, 은영이는 항상 저를 믿어주고 응원해줘요. 그런 모습에 제가 정말 반했어요. 민호의 눈이 반짝이는 걸 보니 저도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왔답니다. 그래, 민호야.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엄마도 꼭 만나보고 싶구나. 며칠 후, 민호는 은영을 집으로 데려왔어요. 처음 은영을 본 순간 저는 그녀가 얼마나 단정하고 성실한 사람인지 느낄 수 있었답니다. 은영은 민호와 함께 문을 열고 들어오며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만나 뵙게 되어 정말 영광이에요. 그녀의 말투와 태도에서 진심이 느껴졌고, 저는 마음속으로 그녀를 환영했답니다. 그래, 어서 와요. 민호가 이야기 많이 했어요. 이렇게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가워요. 제가 따뜻하게 맞이하니 은영도 긴장이 조금 풀린 듯 보였어요. 저는 은영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녀를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민호와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았고 가정 환경도 평범하면서도 성실한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이였어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녀가 정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답니다. 민호가 왜 그녀를 좋아하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민호와 함께 열심히 살아가고 싶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은영이 진심으로 한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민호를 이렇게 생각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요. 앞으로 두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살길 바랄게요.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우리는 양가 상견례와 예식 준비 등으로 바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상견례를 준비하는 동안 저는 걱정이 많았답니다. 은영의 부모님께 좋은 인상을 남겨야 한다는 생각에 무엇을 입어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엄마, 그냥 엄마 그대로 하시면 돼요. 은영 부모님도 엄마를 좋아하실 거예요. 민호가 저를 다독여 주었지만 저는 그래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상견례 날 은영의 부모님을 만난 순간 저는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어요. 그분들은 굉장히 온화하고 예의 바르신 분들이었고 저와 민호를 따뜻하게 대해 주셨답니다. 민호가 우리 은영이를 잘 챙겨줘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두 아이가 잘 살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었으면 좋겠어요.
은영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는 아니에요. 저희 민호가 부족한 점이 많을 텐데 은영이 덕분에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저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라고 답하며 미소 지었답니다. 상견례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되었고 두 집안은 서로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어요. 결혼 준비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예식장을 예약하고 예복을 고르고 초대장을 보내는 일까지 하나하나 신경 써야 할 일이 너무 많았죠. 민호와 은영은 바쁜 와중에도 최선을 다해 준비했지만 가끔은 스트레스를 받는 모습도 보였답니다. 엄마, 결혼 준비가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하지만 은영이랑 같이 하는 거라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민호가 저에게 하소연할 때마다 저는 그저 웃으며 위로했어요. 그래도 너희 둘이 함께 준비하는 과정이니 나중에는 좋은 추억으로 남을 거야. 힘내렴. 결혼 준비의 하이라이트는 웨딩드레스를 고르는 날이었어요. 은영이 드레스를 입고 나왔을 때 민호는 물론 저도 감탄을 금치 못했답니다. 그녀는 정말 아름다웠고 민호도 눈을 떼지 못했죠. 엄마, 은영 정말 예쁘지 않아요? 민호가 자랑스레 묻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래, 민호야. 너희 둘이 정말 잘 어울려 보여. 저는 그 순간 제 아들이 정말 어른이 되어 자신의 가정을 꾸리게 된다는 사실을 실감했어요. 조금 아쉽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큰 기쁨과 자부심이 느껴졌답니다. 결혼식 당일, 저는 아침 일찍부터 분주했어요. 민호와 은영이 모두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짓는 모습에 저도 마음이 편안해졌답니다. 결혼식장에서 민호가 은영의 손을 잡고 서 있는 모습을 보며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아들이 이제는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으니까요. 예식이 끝난 후 저는 민호와 은영에게 진심 어린 축복을 전했어요. 민호야, 은영아, 너희 둘이 항상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란다. 엄마는 언제나 너희 곁에 있을게. 민호와 은영의 결혼은 저에게도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그들의 행복을 지켜보는 것이 제 삶의 또 다른 기쁨이 되었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도 저는 민호와 은영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해 응원할 거예요. 다음 이야기에선 민호와 은영의 결혼 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민호와 은영의 결혼식은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벅차고 감동적인 날 중 하나였어요. 준비 과정은 분명 힘들고 고단했지만 그날만큼은 모든 걱정이 잊혀지고 오직 두 사람의 사랑과 행복만이 가득했던 순간이었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민호를 깨웠어요. 민호야, 오늘은 너의 날이야. 잘 준비하고 멋진 신랑이 되자. 민호는 긴장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죠. 네, 엄마. 오늘 정말 잘해야 할 것 같아요. 그의 말에 저는 웃으며 다독여줬어요. 민호야, 걱정하지 마. 너는 이미 훌륭한 신랑이야. 은영이가 너를 선택한 것만 봐도 알잖아. 결혼식장은 화사하게 꾸며져 있었어요. 꽃과 장식들이 조화를 이루며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냈죠. 하객들도 하나둘씩 도착하며 자리 잡았고 저는 점점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어요. 민호는 멋진 턱시도를 입고 단정하게 서 있었고 은영도 눈부신 웨딩드레스를 입고 등장했어요. 그녀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 순간 민호가 은영을 바라보는 눈빛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따뜻하고 사랑이 넘쳤답니다. 신랑과 신부가 나란히 서서 서약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도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저 아이들이 이제는 함께 인생을 살아갈 동반자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뭉클해졌답니다. 민호와 은영이 서로를 바라보며 서약을 할 때 저는 그들의 진심이 느껴져서 저도 모르게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주례사도 따뜻하고 감동적이었고 하객들 모두가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는 분위기였어요. 결혼식 후 피로 연장에서 민호와 은영은 하객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다니며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저는 그들의 뒤에서 조용히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민호야, 은영아, 너희 둘이 서로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 주길 바란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함께 헤쳐나가면서 항상 행복하길 바랄게.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도 여운이 가시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민호와 은영이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된다는 사실이 정말 자랑스러웠답니다. 저도 그들의 결혼 생활이 순탄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 그날의 기억을 곱씹으며 조용히 기도했어요.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답니다. 민호가 결혼 전부터 은영과 함께 이야기하며 계획했던 여행지였어요. 엄마, 제주도에 가면 은영이가 꼭 가보고 싶어 했던 곳들이 있어요. 거기서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고 올게요. 민호가 설레는 목소리로 말했을 때 저도 덩달아 기뻤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저는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며 그들의 여행을 상상했어요. 두 사람이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웃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면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민호와 은영은 한층 더 가까워진 모습이었어요. 민호가 은영의 손을 꼭 잡고 밝은 얼굴로 말했죠. 엄마, 정말 즐거운 여행이었어요. 은영이랑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앞으로의 삶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됐어요. 은영도 웃으며 어머니, 민호랑 함께하니 정말 행복했어요. 저희가 앞으로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들의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정말 편안해졌답니다. 신혼생활이 시작되면서 민호와 은영은 작은 아파트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모든 것이 새롭고 설레는 듯 했지만 둘이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민호는 직장에서 점점 더 많은 책임을 맡게 되었고, 은영은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며 민호를 돕기 위해 노력했죠. 저는 가끔 두 사람에게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갖다 주며 그들의 삶을 응원했답니다. 어느 날 민호가 제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결혼하고 나니 은영이와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그래, 민호야. 결혼은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야. 내가 은영이를 잘 배려하고 사랑하면 그 아이도 너에게 더 많은 사랑을 줄 거야. 민호는 제 말을 귀담아 들으며 은영과 더 행복한 신혼생활을 이어갔답니다. 은영은 가끔 저를 찾아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그녀는 민호와 함께 살면서 느낀 소소한 일들을 들려주며 제게 조언을 구했죠. 어머니, 민호가 가끔 너무 고집을 부릴 때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더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은영아, 민호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물러서지 않는 성격이 있어. 하지만 너의 진심을 계속 보여주면 민호도 마음을 열 거야. 그러니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하려고 노력해봐. 은영은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네, 어머니. 제가 더 노력해 볼게요. 라고 말했어요. 두 사람의 신혼생활은 조금씩 안정되어 갔고, 저는 그들이 점점 더 성숙해지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답니다. 민호와 은영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며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어요.
그들이 만들어가는 가정이 따뜻하고 행복해 보였고, 저는 그저 뒤에서 지켜보며 응원했답니다. 시간이 지나며 민호와 은영은 점점 더 가까워졌고, 저는 그들이 앞으로도 서로를 아끼며 사랑하는 관계로 이어지길 바랐어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민호와 은영의 신혼생활 이후 그들의 새로운 도전과 함께 찾아오는 변화들을 들려드릴게요. 민호와 은영이 결혼한 지 몇 해가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나이가 들고 은퇴 후에 조용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이제는 민호도 직장에서 안정적인 자리를 잡았고, 은영도 집안일과 함께 작은 사업을 시작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답니다. 두 사람이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며 저는 안심하고 지내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은영이 제게 찾아온 날은 어느 맑은 봄날이었어요. 그날 그녀는 평소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어요. 평소 밝고 단정한 표정 대신 무언가 무겁고 복잡한 생각을 안고 있는 듯 보였죠. 저는 그녀를 반갑게 맞으며 물었어요. 은영아, 무슨 일이니? 표정이 안 좋아 보이네. 은영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저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사실은 민호랑 제가 지금 집을 하나 장만하려고 준비 중인데 자금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께 도움을 청하려고 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당연히 도와줄 마음이 있었어요. 민호가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 집을 마련하려는 것은 이해가 되었고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만큼 지원해주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죠. 그래, 은영아. 너희가 집을 마련하려는 건 좋은 일이야.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말해줘. 하지만 은영의 다음 말은 저를 조금 놀라게 했어요. 그녀는 망설이는 듯 하다가 이렇게 말했죠. 어머니, 사실 제가 생각한 도움은 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신 재산 전체를 저희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돈을 잘 관리해서 더 큰 자산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려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물론 민호와 은영을 돕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제 평생 모아온 재산을 한꺼번에 넘긴다는 것은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일이었답니다. 저는 잠시 그녀의 말을 곱씹으며 생각했어요. 재산 전체라니. 이건 단순히 도와주는 수준이 아니잖아. 은영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어머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희가 어머니의 재산을 마음대로 쓰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머니께서도 아시겠지만 저는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민호와 함께 안전하게 운영할 자신이 있어요. 이건 어머니께도 결국 이익이 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은영의 말을 들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한 생각이 떠나질 않았어요. 평생 모아온 재산을 한꺼번에 넘겨준다는 건 제 남은 삶을 전적으로 민호와 은영에게 맡기는 것과 같았거든요. 게다가 아무리 민호와 은영을 믿는다고 해도 재산을 넘겨주고 나서 제 삶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날 은영은 저에게 충분히 생각해보라며 시간을 드리겠다고 했고, 저는 그 후로 며칠간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은영의 말을 곱씹어 보았어요. 내가 이 재산을 넘겨주면 민호와 은영이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혹시라도 잘못된 결정이 될 수도 있을까? 제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저는 과거를 돌아보며 제가 이 재산을 모으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를 다시금 되새기게 되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외동아들인 민호를 키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얼마나 힘겹게 한 푼 두 푼 저축했는지를 말이에요. 이 재산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제 삶의 기록이자
민호를 위해 희생한 제 인생의 흔적이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민호와 은영의 입장도 이해가 되었어요. 젊은 부부가 새로운 집을 마련하고 더 안정적인 삶을 꾸려나가기 위해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죠. 제가 도와줄 수 있다면 돕는 것이 부모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이런 걱정도 들었답니다. 만약 내가 모든 재산을 넘겨줬는데 이후에 문제가 생기거나 은영과 민호가 다투게 되면 어떻게 하지? 그때는 나도 어쩔 도리가 없을 텐데. 며칠간 고민 끝에 저는 한 가지 결론에 이르렀어요. 은영과 민호를 돕는 것은 당연하지만 내 삶도 중요하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은영과 다시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어요. 계속해서 저를 설득했어요. 엄마, 저희도 이제 아이들이 커서 돈이 좀 필요해요. 그리고 엄마도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조금씩 나누어 주는 게 좋을 거예요. 그녀는 아주 교묘하게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그녀가 정말로 제 재산을 가로채려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서야 저는 제 재산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결심했어요. 지영이가 이렇게 계속해서 제게 압박을 가할 때마다 저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녀가 정말로 나를 걱정해서 그런 말을 했는지 아니면 그냥 재산을 원하는 것인지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그녀의 말과 행동이 점점 더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제가 어떤 말을 하든 제가 무엇을 결심하든 항상 그 방식으로 압박을 했죠. 어느 날 갑자기 지영이가 저에게 다가와선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사실 그 재산을 자식들끼리 나누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버님이 남긴 재산은 전부 저희가 관리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정말로 화가 나서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반박했어요. 지영아, 내가 너에게 내 재산을 나누어 줄 이유가 전혀 없다. 내가 언제 그렇게 이야기했니? 그건 내가 원하는 것이지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그 말을 듣고 지영이는 충격을 받은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나의 마음을 얻으려 했어요. 엄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얼마나 엄마를 사랑하는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멀리서 지내시면 결국엔 우리 모두 불행해질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저는 점점 더 그녀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게 되었어요. 그녀는 나의 유산을 차지하려는 탐욕에서 나온 행동들이었고, 내가 상속을 거부하면 그녀의 자식들에게 큰 피해가 갈 것이라는 핑계를 댔어요. 그렇게 저는 점차적으로 그녀의 본 모습을 알게 되었고, 제 재산을 지키기로 결심했어요. 지영이의 행동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그녀는 나를 압박하면서 자식들 간의 갈등을 부추기기도 했죠. 그렇게 저는 결국 마음을 다잡고 지영이가 원하는 대로 재산을 나누어 주는 것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나는 그녀와의 관계를 끊기로 결심했어요. 며느리 은영의 전 재산 요구를 들은 후로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제 평생의 노력과 희생으로 이룬 재산을 누군가 쉽게 가져가려 한다는 생각에 억울한 마음이 들었고, 그런 은영의 태도에 대한 실망감과 분노가 서서히 저를 잠식해갔답니다. 그동안 은영을 민호의 아내로만 여겼던 저 자신이 어리석게 느껴졌어요. 그녀가 제게 보여주었던 밝고 친절한 태도, 뒤에 숨겨진 욕심을 이제야 알게 되었으니 말이에요. 그렇다고 은영과 민호를 바로 대면하며 따질 수는 없었어요. 저는 냉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차근차근 준비해야 해.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절대 안 돼. 라고 다짐했죠. 그렇게 복수를 결심한 후, 저는 모든 것을 면밀히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제가 가진 재산과 자산들을 철저히 정리하는 일이었어요. 은영의 요구를 듣기 전까지는 제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모든 재산의 흐름과 소유 상태를 알아야 할 때였어요. 저는 집안에 있던 서류들을 모아 꼼꼼히 검토했어요. 은행 잔고, 부동산 소유권, 보험 증서, 주식 투자 내역 등 모든 것을 정리하며 제 재산의 총액을 계산했답니다. 그리고 제 가장 신뢰하는 은행 담당자와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이 모든 재산을 나 자신만을 위해 안전하게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었더니 변호사가 제게 여러 가지 방법을 제안해 주었어요. 첫 번째로 현재 제가 소유한 부동산 일부를 은행 신탁으로 돌리고 제 명의로만 유지하도록 했어요. 이를 통해 은영이나 민호가 함부로 접근할 수 없게 만들었답니다. 두 번째로 은영이 요구했던 현금 자산들은 모두 장기 정기 예금으로 묶어버렸어요. 이를 해지하려면 제 허락이 반드시 필요했죠. 마지막으로 제가 남은 생애 동안 사용할 생활비를 정확히 계산해 일정 금액을 별도의 계좌에 분리해 두었어요. 이제 어떤 경우에도 제게 생계 위협이 닥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한 셈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변호사와 상의해 제 유언장을 작성했어요. 이 유언장은 앞으로 은영이나 민호가 제 재산에 대해 함부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장치가 되었답니다. 저는 그동안 너무 민호에게만 의지하며 살았던 과거를 돌아보며 이제는 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하고 싶었어요. 재산 정리가 끝난 후 저는 은영의 속내를 정확히 알아내기 위해 행동을 시작했어요. 직접 그녀를 대면하며 묻기보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로 했답니다. 은영이 최근 시작했다는 작은 사업에 대해 알아보니 그것이 꽤나 위험한 투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은영은 민호 몰래 거액의 돈을 대출받아 고위험 주식에 투자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게다가 그 투자가 실패할 위기에 처하자 제 재산을 통해 그 손실을 메우려 했던 것이었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분노와 실망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결국 나를 속이고 내 아들까지 속이려 했구나. 저는 은영이 민호에게조차 이 사실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녀의 진짜 얼굴을 드러내기로 마음먹었어요. 복수를 실행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민호에게 진실을 알리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민호는 평소 은영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성격이라 제가 직접적으로 말했을 때 믿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저는 증거를 모으기로 했답니다. 은영이 투자한 회사의 정보, 그녀의 비밀 계좌 내역, 그리고 대출 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죠. 이 과정에서 은영의 주변 사람들에게서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특히 그녀의 사업 파트너 중 한 사람이 은영의 행동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기에 제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었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은영의 재정 상태와 그녀가 민호 몰래 감추고 있던 비밀들을 모두 확보할 수 있었어요. 두 번째 단계는 은영과의 대면이었어요. 저는 그녀를 집으로 불러냈답니다. 그녀가 제 앞에 앉자마자 저는 준비한 증거들을 하나씩 보여주었어요. 그녀의 비밀 계좌 내역서와 대출 서류를 보더니 그녀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어요. 은영아, 저는 차분히 말했어요. 내가 내 재산을 요구했던 진짜 이유가 이거였구나. 민호도 모르는 내 비밀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을 거야. 은영은 당황하며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그녀의 말을 끝까지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민호에게 이 모든 걸 말할 거야. 그리고 너희에게 더 이상 내가 가진 어떤 것도 넘겨주지 않을 거야.
제 단호한 태도에 은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민호에게 모든 진실을 말했답니다. 처음에는 믿지 못하던 민호도 제가 보여준 증거를 보고 나서야 은영의 행동을 알게 되었어요. 민호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저는 그에게 말했어요. 민호야, 어머니는 내 행복을 위해 지금까지 살아왔어. 하지만 내가 진짜 행복해지려면 진실을 직시하고 바로 잡아야 해. 은영은 결국 민호와의 관계에서도 큰 위기를 맞게 되었고, 저는 제 재산을 완벽히 지킬 수 있었답니다. 앞으로의 삶은 민호와 은영이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달려 있겠지만,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온전히 제 것으로 살아갈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요. 복수는 단순히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삶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과정이었답니다. 저는 이제 후회 없이 제 남은 날들을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어요. 복수라는 단어는 무거운 감정을 담고 있지요. 은영과 민호에게 진실을 밝혀 제 재산을 온전히 지켜낸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해방감과 동시에 씁쓸함을 느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남에게 의존하며 살아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제 자신을 잊고 살았는지를 절실히 깨닫게 된 시간이었답니다. 이제 제 삶을 다시 시작해야 했고,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저는 천천히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공허함이 가장 컸어요. 복수를 이루었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것이 나아지는 건 아니었어요. 저를 짓눌렀던 분노와 억울함이 사라지자 그 자리를 텅 빈 공간이 대신했거든요. 은영과 민호와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음을 알고 있었고 그 상처가 제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상처를 붙들고 살기보다는 그것을 덮어줄 새로운 기억을 만들기로 마음먹었답니다. 제일 먼저 저는 집안의 분위기를 바꾸기로 했어요. 지난날의 기억이 깃든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며 제 삶에서 필요 없는 것들을 비우는 시간을 가졌지요. 민호가 어릴 때부터 썼던 장난감이나 사진 같은 것들을 정리하며 울기도 했고 미소 짓기도 했어요. 그 과정은 슬프면서도 치유의 시간이 되었답니다. 집을 정리하며 저는 제 마음도 정리할 수 있었고 조금씩 마음의 평안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제 자신을 위한 작은 일들을 시작했어요. 그동안 남편과 아들을 위해 헌신하느라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본 적이 거의 없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선 제가 좋아했던 꽃을 가꾸기로 했답니다. 오래된 화단을 새로 단장하고 봄이면 예쁜 튤립과 장미를 심고 여름에는 싱그러운 나무를 보며 마음의 위안을 얻었어요. 매일 아침 화단을 돌보며 땀을 흘리는 그 시간이 어느덧 제 하루의 가장 소중한 부분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오랜 친구들과 다시 연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결혼 이후 남편과 아들의 삶에만 집중하느라 친구들과 멀어진 지 오래였거든요. 처음엔 연락하기가 망설여졌지만 막상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서로의 근황을 묻고 예전 추억을 되새기며 웃을 수 있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저는 가족 외에도 제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동네 공원을 산책하거나 근처 카페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참 즐거웠어요. 또한 저는 혼자서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가까운 곳부터 시작했지요. 집 근처의 산책길을 걸으며 사계절의 변화를 느꼈고 조금씩 멀리 나가 서울 근교의 명소들을 둘러봤어요. 그렇게 걸음을 옮기다 보니 점점 더 멀리 떠나보고 싶다는 용기가 생겼어요. 한 번은 강원도의 바닷가를 찾았는데 시원한 바람과 파도 소리를 들으며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자연의 아름다움을 잊고 살았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바닷가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며 저는 제 안에 있는 불안과 슬픔을 흘려보낼 수 있었답니다. 하지만 혼자만의 시간뿐만 아니라 저는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열리는 문화센터 강좌를 신청해봤지요. 처음엔 그림 그리기를 배워봤어요. 어릴 때부터 예술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붓을 들고 하얀 도화지에 색을 칠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어요. 제 감정을 색으로 표현하고 제 이야기를 그림으로 남길 수 있다는 게 참 매력적이었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작품을 강사님과 친구들에게 보여드리며 칭찬을 받을 때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기뻤어요.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제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었어요. 그림 그리기에 흥미를 붙인 뒤에는 다른 분야에도 도전해보고 싶어졌지요. 글쓰기를 배워볼까 아니면 여행 다니며 사진을 찍어볼까 고민하면서 제 인생의 다음 계획들을 하나씩 세워가기 시작했답니다. 복수 후의 삶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조금 달랐지만 그만큼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제 인생을 다시 살아갈 준비가 되었고, 이제는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삶이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은 어떤 새로운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 기대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한답니다. 물론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는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 있어요. 하지만 그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제 삶에서 의미 있는 것으로 채워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이해와 사랑을 바라기보다는 제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기로 했답니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저도 제 삶의 완전한 평화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믿으며 저는 오늘도 제 하루를 살아갑니다. 제가 은영과 민호에게 복수를 결심하고 실행에 옮겼던 그 순간부터 사실 그 일이 알려지면 사람들은 저를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한 걱정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겪지 않은 일에는 쉽게 판단을 내리곤 하지요. 제게도 그런 시선들이 찾아왔고 그것을 견뎌내야만 했답니다. 복수 이후로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제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한 건 생각보다 빨랐어요. 그동안 저는 조용히 살아왔기에 동네 주민들과도 큰 교류가 없었는데 이번 일은 그런 조용함을 깨고 저를 중심으로 온갖 이야기가 만들어지게 했지요. 누군가는 제가 잘못했다며 손가락질했고 누군가는 제가 속 시원한 일을 했다고 응원해줬어요. 어떤 반응이든 제가 피할 수 없는 것이었기에 그 모든 시선을 감당하는 법을 배워야 했답니다. 가장 먼저 느껴진 변화는 가게에 나갈 때였어요. 집 근처에 있는 슈퍼에 장을 보러 갔는데 평소라면 서로 묵묵히 계산만 하고 지나치던 사람들이 저를 힐끗힐끗 쳐다보며 수군대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들의 표정은 호기심과 경계가 섞여 있었어요. 이정숙 씨가 며느리랑 아들한테 그런 일을 했대. 자기 재산이라고 그렇게까지 해야 했나? 이런 말들이 제 등 뒤에서 오가는 것을 들으면서도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계산을 마치고 나왔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에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잘못한 게 없다고 스스로를 위로해도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바라본다는 사실은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가까운 친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어요. 몇몇 친구들은 저를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얼굴로 정숙 씨, 정말 괜찮아요? 어떻게 그렇게 큰일을 하셨어요? 라고 물으며 제가 어떤 감정으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해하려 했어요. 그런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저 자신을 조금 더 설명할 기회를 얻었고 그들이 제 편이 되어주는 느낌이 들어 큰 위로가 되었어요.
하지만 다른 친구들은 대놓고는 아니더라도 어딘가 불편한 기색으로 저를 대하기 시작했답니다. 특히 저와 은영을 같이 알던 친구들은 그래도 며느리인데 그렇게까지 해야 했어? 라며 저를 은근히 비난하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이 참 복잡해졌어요.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단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괜히 복잡하게 느껴지는 걸까? 한편 동네 어르신들 중에는 저를 응원해주는 분들도 계셨어요. 어느 날 아침 산책을 나갔을 때 동네 공원에서 자주 뵙던 어르신 한 분이 저를 보자마자 박수를 치며 말씀하셨어요. 정숙 씨, 정말 잘했어요. 요즘 젊은 애들, 그렇게 버릇없이 구는 것 그냥 놔두면 안 돼요.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야 우리가 속이 다 시원하지. 그 말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답니다. 그분의 응원이 고마웠지만 동시에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사람들 사이에서 논쟁거리가 될 일이었나 싶었지요. 한동안은 이런 사회적 시선과 반응에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걸렸어요. 어떤 날은 괜찮은 척하며 평소처럼 지냈지만 어떤 날은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다시 상처를 받기도 했어요. 특히 동네에서 은영을 알던 사람들이 그녀를 안쓰럽게 여기는 듯한 태도를 보일 때는 정말 참기 어려웠답니다. 물론 은영에게도 그녀만의 입장이 있었겠지만 제가 그녀에게 당했던 일들을 생각하면 그들이 그녀를 두둔하는 모습이 억울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런 감정에 휘말리다 보면 제가 더 힘들어질 뿐이라는 걸 깨달았지요. 그래서 저는 그저 묵묵히 제 할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시작했답니다. 다행히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시선들도 점점 잦아들었어요. 사람들은 새로운 이야깃거리를 찾았고 제 이야기는 점점 덜 언급되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시간 동안 제 자신을 더 단단히 만들어 나갔어요. 누군가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제 삶을 온전히 제 것으로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게 된 거예요. 또한 저는 제 이야기를 듣고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사람들 덕분에 큰 용기를 얻었답니다. 동네의 한 젊은 엄마가 저를 찾아와 말씀하셨어요. 이정숙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애 키우면서 가끔은 제 자신이 너무 희생만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어머님 보면서 저도 제 자신을 더 아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제가 단순히 복수를 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그 상황 속에서 새로운 시각을 줄 수 있었다는 사실에 작은 자부심을 느꼈답니다. 결국 저는 사회적 시선이란 제 의지와 상관없이 따라오는 것임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고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을 수도 없다는 걸 알게 되었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스스로를 이해하고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렇게 생각해요. 그들이 뭐라고 하든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거야. 내가 옳다고 믿는 길을 가는 게 제일 중요하지. 그렇게 다짐하며 저는 제 하루를 평온하게 이어가고 있답니다. 제가 며느리와 아들에게 복수를 끝낸 후의 삶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이 새로워진 시간이었어요. 복수라는 큰일을 마무리하고 나니 이제는 그들을 잊고 제 삶에 집중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먹는 것만으로는 하루아침에 모든 게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오랫동안 얽히고 설켰던 관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건 마치 텅 빈 집에 처음으로 발을 들이는 것처럼 낯설고 외로운 일이었어요. 우선 저는 복수 과정에서 소홀해졌던 집안 정리를 시작했어요. 거실 한쪽에는 민호와 은영의 결혼식 사진이 여전히 놓여 있었는데 그 사진을 바라볼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오더라고요.
사진을 정리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상자에 넣어두기로 했어요. 과거를 완전히 지우고 싶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그들의 흔적에 얽매이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집을 정리하면서 느꼈던 건 저 자신에게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정리를 끝내고 나니 집안 공기가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답니다. 그리고 그동안 미뤄뒀던 제 건강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복수에 몰두하던 시기에는 식사도 불규칙했고 잠도 제대로 못 잔 날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침마다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신선한 공기를 마셨고 집 근처 헬스장에서 요가 강좌를 신청해 몸과 마음을 단련하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몸이 굳어서 동작 하나하나가 어렵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유연해지는 제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답니다. 요가를 함께 배우는 사람들과도 자연스럽게 친해지면서 새로운 인간관계도 형성되었어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제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더 분명해지는 것 같았죠.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손을 놓고 있었던 취미를 다시 시작했어요. 젊었을 때는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했는데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면서 그런 여유는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동네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그림 수업에 등록했답니다. 처음에는 붓을 잡는 게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지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풍경이나 느낌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재미에 빠졌어요. 제 작품이 완성될 때마다 강사님이 칭찬해 주실 때면 어쩐지 어린아이처럼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나 며느리가 아니라 그저 저 자신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요. 그렇게 새로운 삶에 몰두하며 지내던 어느 날 우연히 민호와 은영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들이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고 있다는 이야기에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긴 했지만 제가 그들에게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그냥 지나가기로 했답니다. 이제는 그들과 얽힌 일들에서 벗어나 저만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으니까요. 그 선택이 옳았다는 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분명해졌어요.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았고 그들의 문제를 제 문제로 끌어안지도 않았어요. 또한 저는 동네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했어요. 요가나 그림 수업에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들은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었고 저의 이야기에 공감해 주었어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억누르고 살아왔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답니다. 저는 이제야 비로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고 제 감정을 솔직히 표현할 수 있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참고 살아왔는지, 그리고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되었죠.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제가 스스로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저 자신이 가장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하루하루를 보내며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저를 기쁘게 하는 것들에 몰두하면서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복수 이후의 결과가 아니라 제가 스스로 선택하고 만들어낸 삶이라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 주변 사람들도 제가 달라졌다는 걸 느끼는 것 같았어요. 예전에는 그저 조용히 살아가는 평범한 할머니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조금 더 활기차고 스스로를 아끼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보였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변화를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했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고 제 삶을 온전히 제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이제는 복수라는 단어조차 제 삶에서 점점 희미해져 갔어요. 그것은 더 이상 제가 중심에 두어야 할 것이 아니었고
단지 제가 새로 시작하기 위해 거쳐야 했던 과정일 뿐이었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있는 이 자리에서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며 제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다짐했어요. 정수가, 내가 해낸 모든 일이 옳았다는 걸 잊지 마. 그리고 앞으로도 너 자신을 위해 살아가. 너는 그럴 자격이 있어. 그렇게 제 마음속에서 다시 시작된 다짐은 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어 주었어요. 앞으로도 저는 제가 걸어갈 길을 스스로 선택하며 남은 시간을 제 방식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했답니다.